네, 안녕하세요. 류창원 샘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 비용관리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저번 시간에는 부가세 측면에서 비용을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소득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이 이제 5월달 소득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중개사님들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하시고 또 알으셔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공인중개사 소득세 신고 안내문인데요. 이제 그 세무서로부터 안내문들을 지금 막 받으시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2018년도 확정신고 안내해서 이제 그 옆에 이런 게 써 있죠. 뭐 간편장부 대상자다. 그리고 기준경비율 대상자다. 가로치고 뭐 D 유형이다. 뭐 이제 뭐 그 알파벳 유형들이 막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게 포맷은 조금씩 틀리지만 이제 이렇게 보면 사업자 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업종 코드가 있습니다. 70201 요게 이제 우리 그 공인중개사업 코드 번호입니다. 코드 번호. 세무서에서 인식하는 코드 번호고 요 940911은 뭐냐면 우리 중개사님들 그 MGM 같은 거 그 3.3% 원천 징수를 그 당하고 받는 그 소득들 있죠? 그런 것들을 940912라는 코드로 잡습니다. 그리고 뭐 사업은 이제 단독이고 나는 이제 여기 간편장부 대상자고 그래서 내가 부가세 신고 때 신고한 매출이 4천이고 그 다음에 MGM으로 받은 게 3천이다. 근데 누구한테 받았냐? 주식회사 반석으로부터 받았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른 소득도 없다. 만약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이제 합산해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없다. 이런 이제 안내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중개사님들이 매년 받으실 텐데 간편장 대상자는 뭔지 기준경비율은 뭔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 신고하시는 거 이런 것들도 좀 그 어떤 건지 좀 알으시고 나서 좀 보시면 좀 더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로 보이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중개사님 이제 소득세 신고할 때 이제 간단하게 그냥 계산 공식을 말하면 이렇죠. 매출액에서 1년 동안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뺀 금액이 소득 금액이고요. 거기서 이제 소득 공제라고 들어보셨죠? 그 뺀 금액이 과표고 거기다가 세율 곱한 게 소득세, 그 다음에 10% 주민세 내고 나면 이게 총 부담세액인데요. 그 매출액은요, 이번 5월 달에 그 어떻게 저희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미 그 아까도 보셨듯이 이미 전년도에 다 처리한 부가세 때 신고하고 그 다음에 누가 법인에서 돈 주면서 원천 징수했고 다 처리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냥 안대문에 찍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출액 가지고 우리가 뭐 할 건 없고 이번 5월 달에 하는 건 뭐냐, 내 비용을 있는 대로 다 찾아서 그 비용을 넣음으로 해서 소득 금액을 구하는 게 이번 5월 달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용들을 내가 다 모아놨다 잘. 그러면은 장부를 만드시면 되는 것이고, 날 이 비용들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계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추계 신고가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 중개사님의 경우인데, 한번 먼저 보면, 매출액이 7천이라고 했을 때요. 비용을 3천만 원으로 넣으면 소득이 4천이 나오겠죠. 그리고 150 소득공제 빼고 3,850에 1200까지는 6%, 그 1200 초과는 15% 하면 469만원 나오고 주민세까지 하면 한 516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요 작년도에 매출을 7천 일으키신 중개사님한테 소장님 이번에 그 세금 한 500만원 나오네요 라고 납부서 드리면 이 세금이 어떤가요? 낼만 하신가요? 아니면 좀 많은가요? 작년에 7천 벌었는데 세금 내라고 500을 그 영수증을 두 장으로 해서 500을 드리면 많은가요? 틀린 그 적은가요? 많죠. 이거 7천 벌어서 세금 500씩이나 내? 굉장히 많죠. 그럼 제가 이거 일부러 세금 많이 나오게 비용을 적게 잡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중개업의 경우는 중개원가, 서비스업이라 중개원가가 대체로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신고 때 보면 중개사님들 뭐 카드 쓴 거니 뭐니 비용 다 이렇게 갖고 오라고 해서 제가 보면요. 비용이 평균 한 많어도 4천, 대개 뭐 2천, 3천, 4천 요 정도 수준밖에 없어요. 비용들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넣어서 하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개사님들이 그러시죠. 아이고 이거 7점 뭐 내가 다 먹기나 했으면 내기라도 하지. 이거 뭐야 실장 주고 누구 주고 뭐 주고 해서 남는 것도 없는데 이걸 나 혼자 다 내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예, 맞아요. 우리 중개업은 다른 업과 틀리게 보이지 않게 나가는 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게 나가는 돈이 뭐가 있다고 했죠? 제가 그 언젠가 강의 중에 이런 거 소속 공인이나 부동산 실장들한테 나가는 소득 요거 반드시 비용 처리하라고 했죠? 맞습니다. 이렇게 내가 쓴 원가 3천 말고 그 소속 공인이나 실장들한테 나간 추가 돈 2천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경비가 이제 5천이 되죠? 그러면 소득 금액이 2천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15% 세율 곱하면 한 18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물론 이제 뭐 그 국민연금이나 여러 가지 또 빼주면 세금이 더 줄겠죠. 그러면 아 2천 맞다 내가 실장한테 준 거 있구나 그래서 통장에서 그 찾아서 그 금액으로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원칙은 이미 18년도 직전 연도에 소속공인이나 실장들한테 준 것들을 원천징수를 이미 했어야지만 요것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이제 저희가 보면 원천징수를 못했습니다. 몰라서도 못했고 또 알았는데도 못했고 하여튼 못했어요. 세무사님 이렇게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는요 이제 와서 기한 후 신고를 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러면 또 가산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기한 후 신고라도 하고 가산세라도 뭐 내고서라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뭐 그렇게 큰 게 아니라면 저희는 이제 이 통장 그래도 돈이 다행히 통장에서 나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용으로 넣고요. 나중에 이제 세무서에서 야 이거 아무 증빙 없이 왜 2천만 원 이런 거 넣냐? 이제 이런 나중에 그 세무서로부터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그거를 소명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그 소공이나 시장한테 나간 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경비로 넣어야지만 그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소공한테 주는 거 그런 실장한테 주는 건 알겠고 그럼 우리 이제 중개업과 관련된 비용들은 뭐가 있냐 이제 이러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대전제는 내가 2018년도 1년간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 모든 비용은 다 비용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가사경비는 안 되겠죠. 내가 카드로 썼는데 가사경비로 썼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비용은 내가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아니면 신용카드로 구입했다. 현금 영수증으로 받았다. 간이 영수증도 있다.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거는 그냥 통장으로 지출했다. 하여튼 모든 사업 관련된 경비를 다 넣는 건데요. 그런 걸 이제 좀 디테일하게 구분하면 이렇죠. 뭐 4대 보험 신고하는 직원이 있다. 그러면은 뭐 급료나 임금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천 징수하는 실장이나 소공들이 있다. 아니면은 실장이나 소공은 아니지만 공동중개를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사실은 줘야 된다. 이런 것들도 다 3.3% 원천 징수하면 비용으로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뭐 렌트를 많이 하죠. 렌트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임차료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직원이 있을 경우는 직원이랑 식사한 거며 직원한테 뭐 구입한 것들은 직원을 위해서 쓴 거는 복리후생비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비교통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는 내가 뭐 차량이나 아니면 컴퓨터나 팩스나 뭐 이런 것들을 내가 그 집기를 구입했다 라고 할 때 간혹 가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차량을 이번에 4천만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아이고 어차피 사업용에 쓰는 거니까 아이고 이번에는 세금 안 나오겠네. 4천만원 다 비용 처리 되겠네 라고 하시겠는데 그게 아니죠. 저희가 자산들은요 다 5년으로 나눈 즉 4천만원이면 800만원이죠. 58에 40 그래서 800만원을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하는 거지 4천만원 다 나갔다고 그래서 그 4천만원을 다 비용으로 넣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게 감가상각비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수리수선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접대비가 있고 경조사비가 있는데 이 경조사비는 어차피 거래처나 아니면 저희 뭐 직원들 요런 이제 비용 그 경조사비인데 성격은 접대비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체로 청첩장, 결혼은 청첩장으로 오죠? 문자로라기보다. 근데 이제 돌아가신 분 이런 것들은 문자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출력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건당 20만원까지는 비용이 인정이 됩니다. 건당.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조사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주셔서 몇 날 며칠 관계는 누구고 또 금액은 어디고 뭐 어디서 했고 뭐 이런 것만 간단히 정리해서 경조사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시면 그걸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조심할 거는요. 20만원까지는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19만원 당연히 비용 되겠죠. 근데 20만원하고 1000원이에요. 만약 21만원이면 다 부인당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20만원까지는 되지만 20만원 1000원이면 1000원만 부인당하는 게 아니라 20만 1000원 전체가 다 부인당한다.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접대비는 뭐 중개 관련해서 술이나 식사나 명절 선물이나, 그 다음에 뭐 양복 양장 이거 구입한 것도 되냐? 예전에 보면 이제 보험하시는 분들이 그 고객들한테 그 고객들을 눈을 즐겁게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또 영업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접대비다 해서 이런 것들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이거는 불특정 다수, 접대비는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주는 거고, 광고 선전비는 그냥 전단지나 아니면 견본품이나 물티슈 이런 거에다가 우리 상호 찍어가지고 막 돌리는 것들 말하는 거고요. 차량 유지비, 소모품비, 뭐 전력 수도 광열비, 통신비, 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은 안 되고요. 그냥 손해보험료들, 화재보험료 이런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사 경비는 안 된다고 했죠. 대표적인 게 여성분들 뭐 피부 마사지를 다녀왔다, 아니면 이번에 귀금속을 장만했다, 아니면 아동복 매장에서 우리 자녀 옷을 샀다, 그 다음에 자녀 학원비 무슨 대성학원 뭐 이런 식으로 결제했다, 그 다음에 어디 내과 병원비, 그 다음에 가사 식료품 이런 걸 구입했다, 이런 건 비용 처리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길다란 간이형 수징이라고 아시죠? 그런 것들은 가급적 3만원 미만의 비용만 인정이 되고요. 3만원 이상은 사실은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로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3만원 이상도 간이 영수증으로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인정은 되지만 또 가산세가 있어요. 네,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3만원 이상이면은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로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요, 이제 소득세에서의 핵심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비용을 넣고 그 다음에 소득 금액을 구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죠. 그러면 저희가 비용을 넣는 방법이 내가 증빙이 다 있으면 장부를 만들면 될 것인데 증빙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법에서 정한 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 경비율이라고 있어요. 우리 중개업 같은 경우는 68.9%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작년에 신규로 오픈을 했다. 신규 사업자다. 아니면 2017년도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2,400만원 안 된다. 매출액이 2,400도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야, 니들 영세한데 뭘 장부를 만드냐. 그냥 법에서 정한 경비로 신고해. 그냥 우리가 그래도 너 아무것도 없어도 68.9% 인정해 줄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즉 7천만원 매출액일 때 단순 경비율로 하면 196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장부라는 것보다 더 적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기준경비율은 뭐냐. 기준경비율은 직전 연도, 2018년도니까 직전 연도면은 17년도, 매출액이 2,400에서 7,500 사이의 사업자를 말하는 건데, 증빙이 없는 경우, 그래도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는 빼주고요, 매출액의 15.7%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15.7%밖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세금이 많이 나와요. 경비를 15%밖에 인정 안 하니까 이런 것들도 뭐 대체로 없잖아. 인건비도 없고 임차료도 뭐 전세 건물주가 전세로 하자고 그래서 이것도 없고, 매입비용 우리 뭐 중개했는데 매입비용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되게 많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경비율은요, 대체로 세무서에서 신고 안 한 사람들 상대로 과세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나와요. 기준경비율은. 그 다음에 추계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2,400에서 7,500 사이인 사업자들 상대로 신고하는 방법인데요. 간편장부가 뭐냐? 이제 요런 게 간편장부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문방구에서 사는 검은색 그냥 수입, 비용, 그 다음에 뭐 잔액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죠. 요런 것들을 간편장부라고 합니다. 간편장부. 그래서 야, 니들
장부를 만약에 너네 2400에서 7500 얼마 안 되는 너희들 장부를 니네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만들면 그 장부대로 인정해 줄게. 물론 이제 영수증도 좀 첨부가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장부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겁니다. 장부만 만들어라. 그리고 그거대로 신고하면 인정해 줄게. 이겁니다. 인정해 줄게. 그래서 대체로 간편장부로 신고를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장부를 안 만들었다가 이제 와서 만들려면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소득세 신고기간 때 저희 같은 세무 대리인들한테 맡기면 이제 저희들이 뭐 이 장부를 만들어 드린다라기보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신고를 해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식부기에 의한 방법, 이거는 뭐냐면 드디어 내 매출이 그 직전 연도에 7,500만원 이상이 됐어요. 이런 사람들은 너네들은 재무제표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다. 재무제표. 재무제표 들어보셨죠? 재무제표.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본인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세무사들한테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7,500이다. 그러면 이제는 그 장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무사 경비, 장부 비용도 나가고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님들 그 사실은 4,800 간이에서 일반 넘어가는 금액 안 넘어가려고 막 엄청 노력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현금 영수증 발행해서 넘어갔다라면 그 다음에 넘지 말으려고 노력하셔야 할 금액이 얼마예요? 7,500만 원입니다. 왜? 7,500 넘어가면 복식장부 대상자라고 해서요. 세무사들한테 매월 뭐 기장료 11만 원씩 내고 또 5월달에 조정료라고 해서 또 내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세금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증빙들이 이제는 아주 그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증빙을요. 예, 증빙들을. 아까 간편장부는 장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들면 됐지만 복식장부는요. 경비도 아주 그 다 갖추셔야 되고 장부도 세무사들한테 맡기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부동산 중개업은 복식장부 대상 금액이 7,500만 원입니다. 7,500. 부동산 그래도 좀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7,500이 넘으시는데 뭐 금액이 좀 작은 것 같기도 한데요. 하여튼 7,500 이상인 분들은 세무사들한테 이걸 맡기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추계로 계산하는 방법, 소득을요. 그 다음에 장부, 간편장부, 말 그대로 간편한 장부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복식장부, 이거는 세무사들한테 맡기는 장부라고 그랬죠. 그래서 증빙, 추계로 할 때는 증빙 필요 없죠. 그죠? 물론 이제 기준경비율로 하면 이 세 가지가 있지만 장부 작성 필요 없죠. 예, 추계로 할 때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간편장부로 할 때는 증빙은 있긴 있어야 돼요. 다 없으면 안 돼요. 증빙이 있긴 있어야 되지만 이 간편장부의 핵심은 야 니들 장부를 만들어라. 장부 니들 영세사업자니까 장부 만들면 장부대로 어느 정도 인정해 줄게. 이게 간편장부입니다. 그래서 장부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지만 증빙은 조금 부족해도 내가 뭐 좀 소홀히 해도 그래도 이건 인정이 되는 거고요. 복식장부는 다 증빙도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장부도 재무제표로 해서 세무사들이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도 잘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소득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제 결론과 절세 방안인데요. 일단 부가세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세금이라는 것은 매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매출은 부가세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득세를 적게 내려면 이 매출 관리, 제가 공인중개사 매출 관리라는 영상도 있어요. 그거 꼭 보시고요. 그래서 이 매출 관리부터 소득세 절세의 첫걸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갔다 그러면 반드시 증빙들을 모아 두셔야 되고요. 반드시. 그리고 제가 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적격 증빙을 받느냐 아니면 간이영수증을 받느냐 어떤 걸 받느냐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죠. 100만원당 87,000원씩 적격 증빙을 받으면 이익이라고 그랬죠. 근데 내가 1년에 1,000만원을 이런 걸 받으면 간영수증 받는 것보다 87만원이 이득인 거고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적격 증빙을 받아라.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인이나 그 다음에 부동산 실장들한테 지급되는 거는 가급적 원천징수를 꼭 해라. 원천징수 하지 않으면 우리 소속공인이나 실장이 내야 할 그거에 24%를 우리 중개사님이 부담하게 돼 있어요. 24%. 요것도 제 영상에 다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계 신고보다는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방법. 제가 아까
그 서두에 간편장부, 그 다음에 기준경비율, D유형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추계로 하다 보면은 그 비용 처리를 법에서 정한 경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자칫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급적 세무사무소들을 통해서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게, 뭐 간편장부 자체가 절세가 된다라는 의미보다 추계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장부를 만들었다는 전제로 신고하는 게 절세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간편장부로, 추계보다는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이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간혹가다 이제 공동사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는데 우리 공인중개사업은 공동사업을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해당 사항 없지만 소속공인이나 실장들을 통해서 원천징수하는 그 방식이 결국은 내부적인 공동사업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소득세가 절감이 됩니다. 이렇게 소속공인이나 실장들한테 주는 거는요. 요 4번 추계신고보다는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방법이 절세가 된다고 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이제 아까 서두에 이 중개사님의 경우 그 간편장부 대상자, 그 다음에 장부를 안 했으면 기준경비율, D유형으로 신고해라 이랬죠. 어떤 중개사님이 이걸 받고 세무서에 갔어요. 그랬더니 세무서에 있는 그 담당자들이 그러죠. 어떻게 장부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요, 장부 안 만들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기다리세요 하고 세금을 뽑았는데 기준경비율로 뽑은 거예요. 기준경비율. 경비율 굉장히 낮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세금을 그 되게 많이 뽑아왔어요. 그러다가 그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희들한테 이제 그 어떻게 그 연락해서 이제 그 뭐죠? 그 저희가 보니까 어이구 세금이 많이 나온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중개사님한테 아유 이거 간편장부로 신고하자고. 그래서 세금을 대폭 줄인 이제 그런 유형이 있는데요. 무조건 세무서 가서 한다고 해서요. 세무서입니다. 세무서 가서 한다고 세금이 줄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가까운 본인이 그 가까이 거래하는 세무사들을 찾아가셔서 신고해야지만 절세가 됩니다. 예, 이번 5월달 소득세 신고 잘들 하시고요. 예, 그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